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이 살려면 이렇게 환경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의식주잖아요. 예, 뭐 믿음이 암만 좋아도 믿음이 없어도 신앙인이어도 아니어도 의식주, 그거는 뭐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뭐 물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고르라면 뭘까요? 식이죠, 식. 예, 식. 뭐 물론 나는 굶어도 옷이 더 중요해,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식이죠. 음식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죠. 예. 뭐 먹을 게 뭐 당연히 중요한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 이 기도 자주 하시나요? 예. 왜 자주 안 하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사실 감사한 거죠. 그렇게까지 간절히 기도를 안 해도 먹을 게 있다는 거는. 그렇죠? 예. 그 매주 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면 이거는 삶의 조건이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예, 그렇게 안 해도 될 정도로는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 면에서 의식주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식은 어느 정도 절대 빈곤에선 벗어난 거죠, 우리는. 예,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합니다. 식 다음에가 이제 의예요, 의. 예, 옛날서부터 옛날에는 옷이 너무 비싸서 한 벌, 두 벌, 뭐 이렇게밖에 옷이 없었던 거고, 옷감이 워낙 귀해서 옷감으로 짜서 세금을 내고 했잖아요. 예, 포 이런 거 이렇게 옷감 짜서 뭐 먹을 거야, 식생활이야 이제는 건강에 좋은 거를 고를 정도는 됐고, 옷도 어떤 브랜드냐가 중요하지. 요즘 이렇게 입을 게 없어서 뭐 그걸로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별로 없죠. 예. 물론 이렇게 옷이, 식량이나 음식이나 옷이 이렇게 좀 여유롭게 된 거는 우리나라의 소득이 높아진 것도 있고, 해외에 이제 좀 노동 임금이 싸서 그분들 덕에 이렇게 좀 의생활 또 식생활은 어느 정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는 그 브랜드의 옷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당장 헐벗은 때 입을 옷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별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안 한다는 거는 그래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괜찮아졌다 하는 면에서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도, 또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예. 의식은 그런데 그러면 집은 어떠냐? 여러분 집에 대해서도 옷이나 식생활만큼 그렇게 여유롭게 좀 기도 안 하고 그냥 느긋하게 사시고 계신가요? 어떠실까? 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집은 지금 내 자가가 있어도 이사를 가야 되나? 평수를 이렇게 조금 옮겨야 되나? 뭐 어디로 넓혀야 되나? 또는 집값이 지금 어떤가? 뭐 이런 고민이 있고, 자가가 아니라면 이 집을 사야 될 텐데, 또는 사야 되나? 살려면 대출을 얻어야 되는데 이건 언제 얻지? 뭐 이런 하여튼 집을 둘러싼 생각은 많죠, 의식에 비해서. 예. 기도도 많이 하시죠. 기도는 안 하고 생각만 많이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지금 이렇게 의식에 비해서 집을 생각을 많이 하는 거는 그만큼 집을 둘러싼 조건은 조금 더 복잡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음식이나 옷은 뭐 해외 노동에 따라서 수입을 해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수입해서, 음식도 사실 수입해서 먹고, 옷도 이렇게 뭐
외국에서 싼 임금으로 수입해 오잖아요. 비싼 옷도 사오고. 근데 집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땅을 수입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땅이 부족해? 그러면 땅을 수입해 오지 뭐. 집을 수입해 오지 뭐.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정된 재화나 이 조건 속에서 집 문제는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집이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고 집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생기는 문제죠. 누군가가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한 100명이 살 땅인데 한 10명 정도가 절반을 가졌다. 그럼 나머지 절반 갖고 90명이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정해진 한정된 틀 안에서 조건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좀 복잡한 거죠. 우선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 집이 부족할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대략? 신문도 보시고 뉴스를 보시면 주택 보급률이라고 해요. 가구당 주택수. 주택 보급률이 2020년 기준으로 서울 말고는 100%가 다 넘는데요. 그러니까 가구가 100가구가 있으면 집도 100채가 있는 거예요. 서울 외에는. 서울도 94.9%, 그러니까 95%예요. 그러니까 한 5% 정도가 모자르고 나머지는 가구 수랑 집 수가 거의 비슷하고요. 경기도도 10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보면 한 가구에 집 한 채 정도는 다 가질 수가 있는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 한 채씩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구가 가구별로. 예. 갖고 계시죠, 다들 그렇게? 예. 그런데 그러니까 자가라고도 하고 전월세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전월세 비율이 2018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조사하는 건 아니고 발표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이렇게 간격은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이 그러니까 100가구 중에 43%, 그러니까 10가구 중에 한 5가구 정도가 전월세래요. 10가구 중에 5가구 정도가 전월세. 수도권도 비슷해요. 수도권은 한 51%, 서울은 58%.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자가주택이 아니라 전월세로 사는 거죠. 뭐 전세로 살기도 하고, 뭐 오피스텔에 살기도 하고, 고시원에 살기도 하고, 월세로 사는 거죠. 절반 정도가 자가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쪽의 절반 정도는 한 채씩 갖고 있거나 또는 2채 이상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거주용 주택하고 수익용 주택이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은 두 집에 여기 살았다, 여기는 여름집, 여기는 겨울집 별로 안 그러잖아요. 2채 이상 갖고 있다는 얘기는 수익용이란 얘기죠. 거주용 외에. 그러니까 집을 볼 때 거주용 집이 있고 돈을 버는 수익용 집이 있는 거죠. 예. 집을 둘러싼 이야기는 그래서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음식은 필수품인데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막 한꺼번에 막 많이 사놓지는 않잖아요. 옷도 비슷하게 많이 사놓지는 않아요. 근데 집은 음식이나 옷만큼 필수품인데 누군가가 많이 사놓으면은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집을 둘러싼 고민은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집을 둘러싼 고민은 이 고민이죠. 이러다가는 그나마 있을 데도 없는 거 아니야? 이 길거리에라도 막 계속 전월세로 그런데 또 올려달라고 그러면 또 이사 가야 되나? 그러니까 대출을 얻어서라도 그러면 사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예.
어, 집은 옷이나 의식주라는 말 그대로 생필품이에요. 생필품. 그러니까 독과점이라고 해야 하나, 소수가 독점이나 과점을 하는 순간 아주 큰 고통을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부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쌀을 싹 사들였다. 그렇게 되면 당장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엄청난 재벌이 또는 외국 중국계 막 이런 사우디 이런 재벌들이 우리나라에 쌀을 다 싹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난리가 나죠. 그래서 법적으로 생필품은 독점이나 과점을 못하도록 막고 있죠. 예, 독과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집도 비슷해요. 예를 들면은 이 외국의 부자가 사실 작정만 하면 제주도 땅 다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정도는? 그렇죠. 경상도 땅 싹 살 수 있을걸요 아마? 부자가 작정하면?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제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들은 난민이 되는 거죠.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나 땅을 둘러싸고는 생필품처럼 독과점의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땅이나 집을 둘러싼 주제는 오늘의 기도 중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시고 라는 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는 게 있는 거죠. 다음에 구약에도 보면 옷이 한 벌 있는 사람은 옷을 뺏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나와요. 왜? 얼어 죽으니까. 그런 것처럼 또 하나의 중요한 삶의 조건은 집이에요. 이 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만큼 집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필수 조건이잖아요. 아이를 키우는데 필수 조건이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 시점에서 어려움을 좀 발견해요. 왜 어려움을 발견하냐 하면 특히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자 교인들 중에서 부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집이나 땅으로 돈을 번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와요. 저는 강남 부자들만 그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하나는 더 어려운 거는 사실은 교회도 땅을 필요 이상으로 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발붐을 기다리기도 해요. 교회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번 돈을 어떻게 헌금하세요? 이거는 엄청 잘 가르쳐줘요. 번 돈을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헌금 많이 하시고 헌금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주는데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이렇게 벌어서는 안 된다고는 가르쳐주는 경우가 많지 않았죠.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돈을 버는 주요 수단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그렇게 만들어내면서 집과 땅을 중심으로 돈을 벌게 만들었어요. 1년간 번 돈보다 여러분 직장에서 1년간 번 돈하고 1년간 집값 오른 거하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예. 얼마 전에 대우 하청 노동자는 몇 년 동안 1%, 2%, 3%의 임금이 오를까 말까? 4.3% 이런 거예요. 임금 인상률이. 근데 땅이나 집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고 흔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실제란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집과 땅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교회에서 잘 못 가르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과 땅을 둘러싼 신앙적인 관점을 우리가 붙잡고 선교하고 실천하자고 하는 그룹들도 기독교 안에 있었어요. 대표적인 단체가 희년함께라는 단체예요. 희년함께. 들어보셨나요? 예. 희년함께라는 단체가 대표적인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강원도에 예수원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예수원을 창립하신 분이 이제 성공회 신부님인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외국인 분인데 한 60년대 정도에 강원도에 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시작했는데요. 이분의 영향을 받은 그룹이 희년함께라는 그룹으로 실천이 돼요. 그런데 이 대천적 신부님이나 희년함께가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요 앞에 있을 것 같아요. 예, 레위기 25장 2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여기에 기본적인 모토는 땅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예. 땅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이 공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암만 왕이라고 해도 이 공기는 다 내 거야. 이럴 수 없잖아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왕이 이 강물은 다 내 거야. 니네들은 물 먹지 마.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니네들 물 먹으려면 세금 내고 먹어. 하는 것처럼 땅도 부자가, 권력자가, 왕이 다 독점해버리고 니들은 소작농만 해, 노예만 해. 이건 다 내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땅은 누구의 것? 왕의 것도 아니고 부자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암만 대단한 사람이든 암만 가난한 사람이든 전부 이 땅을서 거주하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 땅을 소유한다고 해서 땅을 이렇게 손에 집을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사실은 땅을 못 집어요. 어떻게 소유를 하겠어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은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소유권을 주진 않았어요. 소유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는 소출도 혼자서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희년함께는 이런 정신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게 요 레위기 25장 이후에 쭉 나오는 말씀이 희년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빈부격차는 땅의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주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내 땅에서 한때기라도 내 땅에서 농사 짓는 거랑 소작을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내 땅이 없어서 결국은 서울로 오지만 서울에서도 자기 집이 없어서 임금 노동자로 서울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게 대부분 삶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불안정하니까 평생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내 집 한 채 가질까? 여러분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아마 평생의 결실로 집 한 채 정도 어쩌면은 아니면은 평생의 수고로 약간의 땅 정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예. 우리가 부동산 공화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집과 땅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관념적이거나 막연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을 물어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그러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요. 이 신현 사상의 기초에서 예를 들면은 그 노동에서 나오는 세금은 최소화하자. 예를 들면 근로소득세는 최소화하고 땅을 갖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세는 극대화하자 하는 경제 사상이 헨리 조지 사상이에요. 그것들로 인해서 경제 논리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 거기서 나온 게 종합소득세 같은 게 부동산세, 토지 보유세 같은 것들도 여기서 다 기초돼서 나오고 있고요. 사실 기본소득, 기본주택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정책화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지만 그것의 토대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신현함께의 남기업이라는 선생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정책화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정부에서 받아들일까를 고민하는 그룹 중에 한 분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는 막연한 신앙 실천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인 우리 앞에 다가온 모습들인 거죠. 이런 토대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각자 도생하고 각자 집 문제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이래도 될까 싶으면서 약간의 집에 여유가 있고 하면은 막 또 죄책감도 들고 이러지 않는 신앙의 길을 찾아보자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해보는 주거 공동체라는 공부 모임인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같이 살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주거 공동체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공동주거 이런 말도 쓰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공동주거는 이미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 사는 건 다 공동주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파트에서 공동주거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옆집도 있고 아파트가 아니라도 빌라 공동주거예요. 연립주택 다 공동주거죠. 그렇죠? 공동주거인데 하다못해 원룸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도 공동주거예요. 한 건물 안에 여러 가정이 살기도 하잖아요. 공동주거인데 우리의 질문은 뭐냐 하면 그게 공동체적인 주거냐 공동체적인 삶이냐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공동주거라는 겉모습 안에 공동체적 주거가 될 수도 있고 공동주거라는 겉모습 안에 그냥 집단 주거도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군대 생활은 집단 주거지 공동체적 삶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해되시죠? 오히려 공동주거, 우리 옆집도 있고 윗집도 있고 아랫집도 있는데 공동체적 삶이 안 될 때 옆집 때문에 괴로워요. 윗집 때문에 시끄러워요. 아랫집 때문에 주차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공동체적 삶과 공동주거를 헷갈리면 지금도 괴로워. 하지만 이 공동체적 삶이 없는 공동주거, 집단주거는 사실 우리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갈등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그거는 가족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혼삼, 싱글 삶이 아니라 한 집 안에서 가족끼리 사는데 가족끼리 막 맨날 만나면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아니면은 넌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아. 건들지지 마. 라고 하면 이거는 집단 삶은 될 수 있지만 공동체적 삶은 아닐 수 있죠. 구분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혼자 사는 삶이라도 공동체적 삶을 살 수 있고 여럿이 집단적으로 살아도 그냥 집단 주거지 공동체적 삶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평수가 더 넓은 집 아니면 동네를 이사하고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난 4월부터 주거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모임을 하고 있어요. 주거 공동체 모임을 하는데 이 모임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소개해 드린 책이죠.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예요. 혼자는 외롭고 혼삼의 어려움이 있겠죠. 혼자 사는 삶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고립감과 버림받는 느낌이래요. 암만 부자라도 혼자 있으면은 버림받은 단절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혼자 사는 삶이지만 공동체적 삶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근데 함께는 괴로워요. 왜? 함께 사는 것이 공동체적 삶이 못 될 때는 함께 사는 것이 그냥 집단 주거가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집단 주거가 될 수 있고 아파트나 빌라나 마을도 시골 마을도 그래요. 공동체적인 마을이 아니면 여러분 시골이 얼마나 생각보다 갈등이 많은지 아십니까? 시골 동네의 목가적 삶보다는 훨씬 옆집, 내 집, 밭도 서로 경계 문제, 물 문제, 거름 문제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같이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공동체적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과제를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풀어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주거 공동체의 질문인 거예요. 이 책에는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이 책의 원제는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책에는 이제 몇 가지 그래서 공동체적 삶에 대한 소개가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 개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혼자서는 또는 작은 가족끼리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제를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과제가 신혼 초에 대표적인 과제가 독방 육아입니다. 그러니까 육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뭐 그런 말도 거기 나와요. 애 볼래, 밥 멜래 하면은 보통 밥 멜린다고 하죠. 그만큼 애를 혼자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단절된 가정에서 외롭고 고립된 삶인데 육아라는 노동까지 혼자 하는 거죠. 이런 육아 속에서 혼자 아이와 씨름하는 삶이 하루 종일 집안에서 고립되어 사는 것이 당연한가? 건강한 건가? 라는 질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같이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길들을 찾은 예가 나오죠. 독방 육아를 공동 육아로, 공동체적 육아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이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가까이로 집들이 이사하는 이야기. 그래서 거기서 같이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이제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교육도 결국은 각자 하다 보면 학원 보내야 되고 요새는 한 6살 정도부터는 막 보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 그렇게 안 보내면 큰일 나.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이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하는 것이 이제 또 한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우리 교회의 금을코 학교도 이런 질문에서 시작한 학교죠. 예. 또 함께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보니까 내 개인이나 우리 가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에 여성들한테 이것도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밥 좀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할 때 이제 수유리 같은 경우에 수유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정들의 중심에 일종의 건강하고도 값싼 밥집을 운영하는 게 공동체의 핵심이에요. 예, 밥집을 운영해요. 그래서 거기는 싱글들이 한 집을 공동으로 얻어서도 살고 그 주변에서도 살고 하면서 자유롭게 그 밥집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밥상 공동체가 말은 좋지만 밥상 공동체를 하기 위해선 주방 노동을 누군가 늘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건강하게 드러내고 이제 공동체일 경우에는 거기를 오히려 일자리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사례들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육아나 교육처럼 또 하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하면서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가 또는 50대 이후의 분들이 공동 창업을 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어떻게 같이 먹고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이제 또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사례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주거가 이렇게 한 건물이나 한 동네일 경우에 대표적인 거는 아주 대표적인 건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내 삶의 과제 중에 공동부엌이 있으면 좋겠다. 또는 아이들을 좀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교육할 수 있는 마을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 또 뭔가 이렇게 함께 놀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또는 일할 수 있는 곳, 공동 목공소, 텃밭 이런 경우는 아주 많이 보이는 모습이더라고요. 생애 주기로 보면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다가 50이 넘어가면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할 텐데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한 60부터라고 치면 요즘은 60부터 최소한 평균 수명으로 25년은 살더라고요. 25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25부터 50까지가 25년이에요. 그쵸? 25부터 50까지가 25년이면 50부터 75가 25예요. 맞죠? 인생을 두 번 사는 거예요. 0세부터 25세, 25세부터 50세, 50세부터 75세. 이 내 인생의 후반기를 무슨 일을 하며 의미 있게 늙어갈까? 누구와 함께? 이런 고민들이 구체적인 고민인 거죠. 이런 질문들이 구체적인 질문인 거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날 안 건드려서 너무 좋긴 한데 아플 때 또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또는 외로움이 엄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마음이 30, 40, 50 다 계속 들어갈 거라고요. 갑자기 은혜 공동체라는 거기는 이제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공동체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는 아주 대표적인 잘된 예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거기서의 재밌는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거기에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는 일단 싱글 가족이 1인 가구가 많아요. 1인 가구가 많고 그 다음에 1인 가구는 여러분 젊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중년이나 노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혼 가구도 있어요. 이혼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있는 거죠. 이혼 가정도 같이 살아요. 또 조손 가정도 있고요. 성소수자도 있더라고요. 혼자서는 또는 우리끼리만은 이 거친 세상에서 살기가 어려울 때 대한가족, 이거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적 가족이라고 불러요. 혈연가족이 아닌, 혈연으로는 오히려 왜곡되는, 또는 혈연가족 안에서 장애인이나 정신지체나 심적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이 2명, 3명 모여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같이 살면서 치료하는 과정을 겪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의 과제를 2명, 3명, 4명 정도의 가족으로는 해결을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오히려 사회적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대한가족이라고 부르죠.
왜 하나님의 대안가족이냐 하면 우리의 부모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 자매고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실제 우리가 신앙에서 배우는 게 바로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적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공동체적 삶이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단적 삶이 아니에요. 혈연 가족끼리 모여 있어도 집단적 삶일 수도 있어요. 혼삶이라도 우리는 사실 이 동네에서 집단적으로 살고 있죠. 주차 문제도 있고 옆에 이웃도 있고. 시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적 삶이란 단절된 혼삶이 아니고 괴로운 집단적 삶도 아닌 길을 찾아가자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가족 운동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회적 가족, 공동체적 가족, 하나님의 대한 가족을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신앙의 단초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이 땅의 시련 중에 하나는 히브리 사람들은 희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대한 가족을 어떻게 모색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국에도 성공회 교회에서 이런 주거 운동을 해요. 영국은 특히 교회가 땅이 많잖아요. 오래된 교회들이니까. 그래서 교회 땅을 내놔요. 기부해서 어떻게 하면은 주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주거 운동을 해요. 그런데 그랬을 때 이 주거 운동을 하면서 사람의 집이란 어때야 된다라는 기준을 5가지를 이렇게 세워봤어요. 거기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 5가지라 OS 운동이라고 불러요. 5가지 S. 첫 번째는 주거는 좀 어때야 된다?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집값 때문에 이사 가진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은 갑자기 나가게 되면은 불안할 거 아니에요. 스테이블이라는 게 집이라는 거는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떻게든 내 집을 갖자라는 거는 이 스테이블이 흔들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집만큼은 좀 가지면 평생 이사 안 가면 좋겠다. 이런 게 소원인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집이, 환경이 좀 안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는 좀 소음도 조금 없고 범죄, 특히 안전함이 불안한 거는 안정감이 불안하다는 건 전월세라면은 안전함에 대해서 욕구가 큰 사람은 뭐냐면 1인 가구일 경우에 특히 여성 1인 가구들 어떤 외부의 침입이 없을까? 또는 문 앞에 CCTV 같은 것도 자꾸 달고 막 이러잖아요. 안전함, 삶이 좀 안정적이고 안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주거는 안정적이고 안전한가? 저희 집은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이 2가지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공공임대주택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주택도 근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좀 안정적입니다. 안전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집에서 약간 나무가 보여야 마음이 안전해져요. 약간 녹색들이 좀 보이면 안정감이 느껴지고 편안해지더라고요. 예. 그런 좀 초록이 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집은 어떠신가 궁금해요. 안정적이고 안전하려고 우리가 내 집을 갖고
좋은 동네로 자꾸 이사를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원 있는 데로 가는 거고. 근데 세 번째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집이, 주택이 지구 환경을 해치나 아니면 지구 환경을 좀 보호하고 있나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쓰던 거죠. 우리 아파트를 지으면서 지속 가능하고 지구를 보호하는 아파트 이런 거 별로 안 짓잖아요. 그렇죠?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적게 써나 이런 거예요. 에너지를 적게 쓰기 위해서 또는 빗물을 받아서 재활용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요새는 아파트도 이렇게 짓자 이런 운동도 하는 거죠. 지속 가능하다는 것 중에 공동 주거일 경우나 공동 부엌이 있으면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집집마다 냉장고가 큰 게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집집마다 집은 좁아 좁겠는데 김치 냉장고도 커야 되고 건조 세탁기도 있어야 되고 건조기도 있어야 되고 냉장고 별도고 인덕션 사고 다 있어야 되고 이러면은 에너지가 과소비잖아요. 사실 밥도 그렇게 자주 안 해 먹으면서 있을 건 다 있는. 그럴 때 공동의 공간이나 공동의 부엌에서 있다면 자동차도 집집마다 다 있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 그럴수록 우리가 전기 하나 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제품 안 사는 거래요. 근데 신혼 가구를 하는 순간 가전제품이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결혼 준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에너지가 지구가 엄청나게 쓰레기가 생기는 문제죠. 또 지속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집이 너무 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땅은 한계가 있는데 1인이 활용할 정도의 적정 공간이 필요한 거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초가집에서 살거나 맨날 전기불 꺼놓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스러워야 돼요, 가정이. 이거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는 만족스러움 중에는 집이 디자인적으로도 이쁘면 좋겠다. 예. 에너지 쓰지 말자고 해서 맨날 이렇게 뭐 탭이나 거름만 쓰자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기술도 만족스럽고 디자인도 만족스럽고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이런 가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을 계속해요. 주택 문제에서도. 그리고 마지막이 소시어블인데요. 우리의 주거 공간이 집단 생활이냐 공동체적 생활이냐의 핵심이 소시어블에 있어요. 이건 시골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동네들이 있지만 내 혼자 성채를 져놓고 산다. 그러면 소시어블하진 않은 거잖아요. 우리의 주거가 최소한 외로운 혼삼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주거의 삶이. 이건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이라는 것, 주거라는 것을 통해서 가족끼리, 그 집 안에서 사는 사람끼리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느냐. 두 번째는 그 집에 사는 사람과 그 집의 주위에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느냐. 를 기준으로 디자인도 하고 건축도 하고 문도 내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이 같은 식구들끼리인데도 개인 방들이 너무 완벽하고 넓어. 거실은 조그매. 그러면 거실에 모일 필요가 없죠. 거실에 모이면 오히려 불편하죠. 각자 자기 방에서 자기 생활하는 게 만족스러운 공간인 거예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가정 내에서도 방을 오히려 조금 작게 만들고 방은 개인의 활동을 최소화하면서 공동의 공간이 안정하고 편안하고 아름답고 좋다면 공동의 공간을 훨씬 잘 이용할 수도 있겠죠. 어떤 식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이 집 한 채와 지금 아파트는 사실 옆집하고는 뭐 만날 일이 안 만나는 게 좋죠, 사실. 예. 집단적 삶에서는 만날수록 갈등이 더 생겨요. 충돌만 더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적 삶을 피하고 싶으니까 차라리 건들지 마. 혼자 살게. 외로운 게 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5가지 중에 여러분들의 주거는 또는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삶은 지금 어느 거가 만족되고 있는지 또는 어느 게 부족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는 이 기준으로 집을 이사하거나 찾아보거나 지어보려고 한 적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아마 2가지 기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3가지? 뭐 예를 들면은 집에 일단은 아이가 있다면은 뭐 교육, 학교가 좀 가까운 거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어쩌면 더 결정적인 거는 이걸 집을 샀을 때 집값이 오를까 안 오를까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나요? 또 다른 판단기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스타벅스가 집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슬세권, 뭐 슬리퍼 신고서. 우리 집과 주거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우리의 기준은 뭘까? 우리는 왜 이게 또 중요하냐면 우리의 평생 목적이 어쩌면 목표가 집 한 채 갖는 것만큼 일로 달려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뭘 기준으로, 뭘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거 공동체를 공부해 보자는 거는 우리가 이제부터 여러분 집 다 팔고 땅 다 팔고 재산 팔아서 교회에다가 다 헌금하십시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런 거 아니고요. 또 당장 모든 사람이 한 집에 살아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또는 우리 자녀의 삶에 아주 중요한 주거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그 기준이 뭔가? 그 기준을 어떻게 나가야 될까를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강력한 외부의 힘들이 있어요.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강력한 힘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신앙적으로 묻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8월 10일부터는 수요 모임에서 매주 이 공부를 하고 2번, 그러니까 10회 계획하는데요. 10회 중에 2회는 공동체로 사는 사람들을 탐방하고, 또는 뭐 첫 번째나 세 번째나 뭐 이런 분들은 공동체 삶, 주거를 하는 분들이기도 해요. 강사들을 초청해서 들을 예정인데요. 이 수요 모임의 제목이 이거예요. 각자 도생의 시대에 꿈꾸는 새로운 집, 새로운 삶. 집과 삶도 사실 우리는 각자 도생으로 사는 시대잖아요. 그럴 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신앙적인 거고,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한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즐거운 길일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주거 공동체를 공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걸 통해서 지금의 나 또는 내가 가족 안에서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자는 게 첫 번째예요. 여태까지 어떤 주거 생활을 하며 살아왔지? 하는 게 첫 번째예요. 2번째는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 하는 거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는 사람이, 그렇게 선택해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기독교 공동체 중에도 있고, 뭐 별내 아파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기독교 그룹들이 아파트 단지를 졌어요. 예, 아파트 단지 별내라는. 그래서 거기는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졌어요, 아주. 예, 그리고 일반 분양도 하고. 그렇지만 형태는 아파트예요. 근데 집단 주거가 아닌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아파트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거기로 가서 살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배워보는 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지 한번 타진을 해보는, 물어보는, 모색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게요. 이런 이제 주거 공동체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우리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면 좀 새롭거나 낯선 얘기들이 많죠. 예. 그래서 뭐 또 그렇게 이상한 거 하려고 그럴까? 가온교회는 뭐 또 낯설고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럴까? 뭐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뭐 굳이 그렇게 뭐 그런 거 하나 하는 게,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하면 주변에서 그런 소리 듣죠. 저도 들어요. 예. 그리고 또 제 안에서도 사실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뭐 이런 거를 하지? 뭐 이런 걸 또 찾아보지? 뭐 이런 거를 공부하지? 이런 질문들이 저도 올라와요. 그런 때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데, 얼마 전에 이런 마음 중에 이렇게 페북항라를 본 게 있어요. 제가 아는 제주에서 귤농사를 짓는 목사님이세요. 우리 기장의 제주노회 목사님인데, 윤태현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페북에 올린 글이 있는데요. 본인이, 제가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늘 받는 질문이 있다. 왜 이렇게 풀이 많아요? 다른 과수원에 비해서 이 사람이 짓는 밭에는 잡초가 무성한 우리 밭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직접 묻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풀이 무성한 과수원을 두고 궁금해하고 심지어 손가락질도 한다. 이래가지고 농사가 되겠어? 이런 거죠.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럴 때마다 나의 대답은 늘 한결같은데,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유기농 인증 과수원이에요. 사람들의 궁금함과 비난은 이 짧은 한마디로 명쾌한 게 정리된다. 더 이상 물을 말이 없다. 그러니까 유기농 인증 과수원이면, 그 얘기를 들으면, 여긴 그러면 농약 안 치고 풀 안 자르고 게을른 게 아니었구나,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유기농,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된대요. 이어서 윤태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관습적으로 농사 짓던 농부들로부터 듣던 염려와 잔소리에 유기농 인증이에요 라는 한마디로 정리되듯이, 세상이 지금 어떤데 왜 이러고 사냐, 염려와 잔소리에 그리스도인이라서요, 이 말이 답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인이라서요, 이 말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